여보, 저기 좀 봐. 큰 물고기가 뛰는 것 같아. 남편 기태가 바다를 가리켰다. 몸을 기울이는 순간 등 뒤에서 강한 힘이 느껴졌다. 여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었지만 남편은 냉정하게 한 발 물러섰다. 살려줘! 정숙이 간절히 외쳤지만 이제 다 끝났어. 기태는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만 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진 순간 당신 인생은 끝났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한 번씩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과 재미가 있는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인천의 재래시장은 새벽부터 부산스럽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아침 해가 비춰오면 곧바로 장사 준비에 바쁜 상인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죠. 그 중에서도 가장 부지런한 건 통닭집을 운영하는 정숙입니다. 정숙은 올해로 68이 되었지만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닭을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끓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골목 전체에 퍼지면 그제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깨어나는 거죠.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정숙은 이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정숙이네 통닭이 제일 맛있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할머니부터 젊은 회사원까지 정숙의 통닭을 찾는 사람들은 다양했죠. 특히 퇴근 시간이면 직장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바삭하게 부탁드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숙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기름 앞에서 서 있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름이면 땀이 비 오듯 흘렀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죠. 손은 기름에 데이고 거칠어졌고 다리는 하루가 끝나면 부어서 걸음도 제대로 걷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숙은 한 번도 장사를 쉰 적이 없었어요.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을 수 있었거든요. 정숙에게는 2자녀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었죠. 자식들이 모두 제 앞가림을 하게 된 지금도 정숙은 여전히 그들을 걱정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은 언제 할까? 딸은 아기 낳고 살림하느라 힘들 텐데. 혼자 중얼거리며 밤늦도록 걱정하는 게 정숙의 일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온몸에 기름 냄새를 잔뜩 묻히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한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집까지 가는 10여 분의 길이 유독 길게 느껴지곤 했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창밖을 바라보면서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래도 정숙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도 저 양반이 옆에 있으니 의지라도 되는구나. 입으로는 이렇게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허전함이 맴돌고 있었어요. 남편과는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정숙 자신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 기태는 72세로 오랜 세월 택시를 몰다가 몇 해 전에 은퇴했습니다. 젊은 시절 기태는 성실한 택시기사였어요. 밤낮 없이 운전대를 잡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집에서 빈둥거리는 시간이 많아졌고 말수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기태의 유일한 낙이라곤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바다 낚시였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새벽부터 낚시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죠. 오늘도 바다 나간다고? 정숙이 물으면 기태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 늦으면 혼난다고. 낚시를 다녀올 때면 기태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친구들과 바다에서 보낸 시간이 기태에게는 유일한 활력소였던 거죠.
오늘은 전어를 5마리나 잡았어. 신나게 이야기하는 기태를 보면서 정숙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바다에서만큼은 즐거워 보이는 남편이 집에서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결혼한 지 40여 년이 넘었지만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기태는 늘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고 정숙은 혼자서 가정과 장사를 책임져야 했죠. 저녁 식탁에서도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기태는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고 정숙은 혼자서 반찬을 챙겨가며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장사는 어땠어? 기태가 가끔씩 물어보기도 했지만 궁금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던지는 질문처럼 느껴졌어요. 그저 그렇지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들도 줄었어. 정숙이 대답하면 기태는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텔레비전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 무심함이 정숙에게는 더 서럽게 느껴졌죠. 특히 돈 문제에 대한 기태의 태도는 정숙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달 수입이 얼마나 돼? 적금은 얼마나 모았어? 이런 질문들이 점점 잦아졌어요. 정숙은 돈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이는 기태가 야속했습니다. 자신은 놀고 있으면서 아내가 번 돈에만 신경 쓰는 모습이 못마땅했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언제까지 이런 일상이 이어질 건지 말이에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기태를 바라보면서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어요. 젊은 시절에는 서로 의지하며 살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마음의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기태의 행동에서 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평소보다 돈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고 보험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 보험료 얼마나 내고 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숙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그걸 갑자기 물어봐? 정숙이 되묻자 기태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 말이야.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것도 신경 써야 하지 않겠어? 그뿐만 아니라 기태는 요즘 동생 영희와 자주 통화를 했습니다. 영희는 기태의 친동생으로 67살이었어요.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온 영희는 오빠인 기태만을 의지하며 살아왔죠. 정숙과 영희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영희가 정숙이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정숙 역시 남편을 너무 의존하는 시누이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요즘 들어 기태와 영희가 자주 만나는 것 같았어요. 영희한테 뭔 일 있나? 물으면 기태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어. 그냥 만나는 거지 뭐. 하지만 기태의 표정에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운이 집안에 감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저 평범했던 일상 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별일 없겠지. 내가 예민한 건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기태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늘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기태가 일찍 일어나서 정숙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오늘 시간 있어? 정숙은 가게 나갈 준비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태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온화함이 느껴졌거든요. 왜? 무슨 일인데? 정숙이 물었습니다. 기태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장사 힘들잖아. 바람도 쐴 겸 같이 바다 낚시 한번 가자.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한 지 40여 년 동안 기태가 자신과 함께 낚시하자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갑자기 웬 낚시? 정숙이 의아해하자
기태는 더욱 친근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혼자만 다녔는데 미안했어. 가끔은 함께 취미생활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기태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정숙은 바다를 무서워했어요. 어릴 적에 물에 빠진 경험이 있어서 깊은 물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만?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안전한 곳에서만 할 거야. 그날 저녁 정숙은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태는 벌써 낚시 장비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내일 새벽에 출발할 거야. 일찍 자자. 기태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변화가 반가우면서 한편으로는 어색했어요. 누구랑 같이 가는데? 정숙이 물었습니다. 영희도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괜찮지? 기태가 대답했어요. 정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우이 영희와 함께라니 그다지 달갑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약속된 일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오랜만에 남편과 나들이를 한다는 생각에 조금씩 기대가 생겼어요. 혹시 이번 기회에 우리 사이가 좀 나아질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늦은 밤 거실에서는 기태와 영희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기태보다 1살 어린 동생으로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왔어요. 오빠 기태를 의지하며 살아온 영희에게는 정숙이 늘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빠, 정말로 할 거야? 영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태는 담배를 깊숙이 빨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빚도 많고 나이도 많아졌고. 기태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그래도. 영희가 말을 흐리자 기태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끝낼 때가 됐어. 두 남매의 대화는 점점 어두운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보험금은 얼마나 돼?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억 정도 될 거야. 그걸로 우리 둘이 편하게 살 수 있어. 기태가 대답했어요. 영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통닭집은 어떻게 해? 정숙이 없어지면 당연히 내 거지. 그때 되면 내가 받아서 처분하든지 아니면 내가 해도 되고. 내가 장사를 할 줄 알아야지. 영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기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굳이 장사 안 해도 돼. 권리금만 받고 팔면 되니까. 그 돈으로도 몇 년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보험금에 가게 돈까지 합치면 충분해. 우리 둘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두 남매는 한참 동안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점점 구체적이고 치밀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인 것처럼 말이죠. 내일 날씨는 어때? 영희가 물었습니다. 파도가 높을 예정이야. 안성맞춤이지. 기태가 음산한 웃음을 지었어요. 사고로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해. 기태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실족해서 빠진 걸로.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가 구하려다가 못 구한 걸로 하면 되겠네. 두 사람의 대화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기태는 정숙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출발해야 해. 정숙은 몽롱한 정신으로 일어나 준비했어요. 기태는 평소보다 친절하게 정숙을 도와주었습니다. 조심해서 입어. 바다는 추우니까. 그런 기태의 모습에 정숙은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낚시터로 가는 차 안에서 영희가 함께 탔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영희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정숙도 예의상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도 낚시 좋아해요? 오빠 따라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웠어요. 차창 밖으로는 아직 어두운 새벽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남편과 신우이의 대화를 들으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평소보다 둘이 너무 다정해 보였거든요. 오늘 파도가 높다던데 괜찮을까?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30년 넘게 바다 다닌 사람인데. 기태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숙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계속 불길한 예감이 맴돌았거든요. 항구에 도착하자 기태가 예약해둔 낚싯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배였어요. 배가 크네. 정숙이 말하자 기태가 대답했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큰 배가 좋아. 하지만 정숙은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배에 올라타면서 정숙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몰려왔거든요. 정말 괜찮을까? 중얼거리는 정숙을 보며 기태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는 낚시 장비를 정리하면서 정숙을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배가 항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소리와 엔진 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정숙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기태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고 영희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남편이 처음으로 함께 나들이를 제안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꼈어요. 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영희가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정숙은 구름이 끼어가는 하늘을 보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비 오는 거 아니야? 괜찮아. 금방 갤 거야. 기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배는 점점 깊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육지가 멀어지면서 정숙의 가슴은 더욱 두근거렸어요. 평생 이렇게 깊은 바다에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기태와 영희는 자연스럽게 낚시 준비를 했지만 정숙만 혼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항구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정숙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파도가 배 밑창을 치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온몸에 전해졌어요. 정숙은 난간을 꽉 붙잡고 서 있었는데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영희가 걱정하는 척 다가왔어요. 하지만 정숙에게는 영희의 목소리조차 어딘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바다가 좀 무서워서요. 정숙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기태는 선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배의 방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물고기가 잘 잡혀. 기태의 말에 정숙은 더욱 불안해졌어요. 너무 깊은 곳까지 갈 필요 없지 않을까? 여기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좋은 곳 알고 있어. 거기서 하면 큰 놈들이 잘 잡혀. 기태가 단호하게 말하며 정숙의 제안을 일축했어요. 영희도 거들었습니다. 오빠가 30년 넘게 바다 다닌 경험이 있는데 믿고 따라가야죠. 두 남매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다 한복판에 도착했을 때쯤 하늘은 완전히 흐려져 있었습니다. 구름이 두텁게 끼어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어요. 파도도 처음보다 훨씬 높아졌고 배가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멀미가 나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정숙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조금만 더 있다가 들어가자. 영희도 동조했습니다. 언니, 걱정 마세요.
오빠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낚시 준비를 하면서도 정숙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기태가 준비해준 낚시대를 받아들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돼? 정숙이 물었지만 기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렇게나 해. 물고기는 알아서 잡힐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날씨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파도는 배 위로 튀어올랐어요. 정숙의 옷이 바닷물에 젖어들면서 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너무 위험해 보여. 정숙이 간절히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태와 영희는 전혀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여유로워 보였어요. 조금만 더. 이제 곧 끝나니까. 기태가 말하는데 그 말투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점점 심해지는 멀미 때문에 배낭간 쪽으로 이동했어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속을 달래려고 했죠. 파도 소리가 귓가에서 쿵쿵거렸고 검푸른 바닷물이 아래로 보였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를 내려다보니 어지러움이 더해졌어요. 언니 괜찮아요? 영희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지만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바람 쐬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빨리 육지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기태도 정숙 근처로 왔습니다. 힘들면 안에 들어가서 쉬어. 그런데 기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움이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들어가자. 정말 날씨가 심상치 않아. 정숙이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시계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그 말에 정숙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낚시를 하는데 왜 정해진 시간이 필요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영희와 기태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정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은밀한 신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정숙의 가슴이 더욱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오빠, 때가 된 것 같은데.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은 그 말을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정숙이 물었지만 영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파도가 점점 더 거세졌고 배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난간을 더욱 꽉 잡고 서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태가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 큰 물고기가 뛰는 것 같아. 기태가 바다 쪽을 가리켰어요. 정숙은 기태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등 뒤에서 강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정숙을 밀고 있었어요. 정숙이 놀라며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이미 몸의 균형을 잃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숙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었지만 기태는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숙의 눈에는 남편의 차가운 표정이 마지막으로 보였어요. 그 얼굴에는 놀람 대신 차갑고 결연한 의지만이 있었습니다. 찬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정숙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서도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자신을 바다에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물 위로 올라오려고 발버둥쳤지만 옷이 물에 젖어 몸이 무거웠습니다. 간신히 위로 머리를 내밀었을 때 배 위의 기태와 영희를 보았어요. 두 사람은 정숙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살려줘. 정숙이 간절히 외쳤지만 기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정숙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신우이가 계획한 일이었던 거죠.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정숙은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어릴 적 물에 빠진 경험이 있어서 수영을 조금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거친 파도와 싸우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살고 싶었어요. 멀리서 다른 배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쪽으로 헤엄쳤어요. 살려주세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다행히 그 배에 타고 있던 어부들이 정숙의 외침을 들었어요. 간신히 구조되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구조선 위에서 정숙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어요. 멀어져가는 기태의 배를 바라보며 정숙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올랐습니다. 이제 살았으니 저들을 무너뜨려야 해. 어부들의 작은 어선에서 정숙은 떨리는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마음이 더욱 차갑게 식어갔어요. 남편이 나를 바다에 밀어 넣었다는 것이 아직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젊은 어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집에만 데려다 주시면 돼요. 하지만 속으로는 집에 바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면 기태와 영희의 계획이 실패란 것을 알리는 셈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었죠. 정숙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일단 생각을 정리해야겠어. 항구에 도착한 정숙은 어부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세요. 어부들은 정숙이 괜찮다고 하니 안심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정숙은 혼자 남겨진 항구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오후 3시경이었어요. 기태와 영희는 지금쯤 정숙이 바다에서 실종되었다고 연극을 하고 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0여 년을 함께 산 남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정숙은 근처 찜질방을 찾아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몸을 따뜻하게 한 후에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어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니 얼굴은 창백하고 머리는 엉망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기태와 영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집에 갈 수는 없었어요. 오랜 친구 순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순례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3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였어요. 무엇보다 입이 무거워서 비밀을 잘 지켜줄 사람이었습니다. 순례야, 나야 정숙이. 어머, 정숙아. 오랜만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순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럼 어디서 만날까? 순례와 만나기로 한 곳은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카페였어요. 정숙이 도착했을 때 순례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숙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순례가 깜짝 놀라며 다가왔어요. 정숙은 순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기태가 갑자기 낚시를 제안한 것부터 바다에서 밀려 떨어진 것까지 말이에요. 순례는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야? 기태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고? 순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지금 기태는 뭘 하고 있을까? 혹시 경찰에 신고라도 했을까?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그리고 보험회사에도 연락했을 수 있어. 집에 가봤어? 순례가 물었어요. 아니, 아직 못 갔어. 갑자기 나타나면 계획이 틀어질까 봐서. 정숙이 대답하자 순례가 제안했습니다.
내가 대신 가볼게. 뭔 일인지 알아보고 올게. 순례가 정숙의 집 주변을 다녀온 것은 1시간 후였어요. 얼굴이 굳어져서 돌아온 순례를 보고 정숙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숙아, 정말 심각해. 순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기태가 뭘 하고 있었어? 집 앞에 경찰차가 와 있더라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어. 순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김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기태가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해. 내가 바다에서 실종되었다고. 정숙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그리고 순례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뭐, 또 뭔 일이 있어? 정숙이 재촉하자 순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통닭집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 사장 실종으로 인한 임시휴업이라고. 정숙은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짓을 하고 있다고? 내가 죽었다고 확신하는 거네. 순례도 화가 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40여 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더 있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순례는 더욱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기태가 영희랑 함께 어디 나가더라고. 아마 보험회사에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정숙의 마음속에서 복수심이 끌어올랐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계획한 거구나. 보험금까지 받으려고. 하지만 동시에 차분해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었거든요. 정수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순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내가 살아있다는 걸 숨겨야 해. 그래야 저들의 진짜 계획을 다 알 수 있을 거야. 순례야, 미안하지만 며칠만 내 집에 있을 수 있을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순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내가 안전할 때까지 우리 집에 있어. 그날 밤 순례의 집에서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어요. 남편의 차가운 표정,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의 공포,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까지 말이죠. 이제 내 차례야. 정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40여 년 동안 순하게만 살았지만 이젠 다르게 살아야 해. 바다에서 그 순간이 정숙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순례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태와 영희가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해. 그리고 증거를 모아야 하고. 정숙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냉정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정수가 혼자서 할 수 있을까? 법적인 문제도 복잡할 텐데. 순례가 걱정하자 정숙이 대답했어요. 걱정 마. 방법이 있어. 우리 통닭집 단골 손님 중에 변호사였던 박 할아버지가 계셔. 그분께 도움을 청해 볼 거야. 정숙은 이미 마음속으로 복수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기태와 영희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생각이었어요. 이제 게임이 시작된 거야. 며칠이 지나자 정숙의 실종 소식은 온 동네에 퍼져 있었습니다. 순례를 통해 전해 들은 소식들은 정숙의 분노를 더욱 키웠어요. 기태는 슬픔에 잠긴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거든요. 정숙이 형수님이 바다에서 그렇게 됐다니. 기태 씨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런 동정의 목소리들이 동네 곳곳에서 들렸어요. 순례가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줄 때마다 정숙은 이를 갈았습니다. 경찰에서는 뭐라고 해? 정숙이 물었습니다. 해경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파도가 높았던 날이라 쉽지 않을 거라고 했대.
순례의 말에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질까봐 조마조마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태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분했습니다. 그럼 기태는 지금 뭘 하고 있어? 그게 좀 이상해. 순례가 머뭇거렸어요. 보험회사에 연락했다고 하더라고. 미리 절차를 알아본다나 뭐라나. 정숙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계획한 거구나. 실종 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더 문제야. 순례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기태가 영희랑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 실종 신고와 사망 선고 절차에 대해 문의했나 봐. 충격적인 것은 자식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과 딸이 서울과 부산에서 급히 내려왔다고 했어요. 정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자식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정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순례야, 애들이 뭐라고 하던? 큰아들은 혜경에 계속 전화해서 수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해. 딸은 너무 충격받아서 병원에 실려갔다가 왔다더라고. 정숙은 자식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야,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저 인간들의 실체를 폭로해야 해. 그런데 정수가 기태가 또 이상한 짓을 했어. 순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통닭집 문에 가족 상사로 인한 임시휴업 안내문을 붙여놨더라고. 벌써부터? 뭐? 정숙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하던데 권리금 시세를 알아본다나? 순례의 말에 정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정숙은 순례와 함께 박할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정숙의 통닭집 단골 손님으로 젊은 시절 변호사로 일했던 분이었어요. 은퇴 후에도 법률 상담을 해주곤 했죠. 박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정숙이 박할아버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박할아버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숙 씨? 당신이 바다에서. 할아버지, 긴 이야기가 있어요. 박할아버지는 정숙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참 어이없는 일이군요.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숙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일단 시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사망신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실종신고는 이미 접수된 상황이고 나중에 사망선고를 받으려면 최소 몇 년은 기다려야 해요. 그럼 보험금은? 사망이 확정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도 어려워요. 박할아버지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기태 씨가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박할아버지의 말에 정숙은 소름이 돋았어요. 다른 방법이요? 예를 들어 당신이 정말로 죽었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고. 정숙은 박할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증거 수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태 씨와 영희 씨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해 보세요. 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이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다음 날 저녁 정숙은 순례와 함께 자신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멀리서 집을 지켜보니 기태와 영희가 거실에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빠, 경찰에서는 뭐라고 해?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경이 계속 수색하고 있지만 찾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 파도가 높았던 날이라 이미 멀리 떠내려갔을 거라나. 기태가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녹음기를 켜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언제쯤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을까? 영희가 물었습니다.
법무사가 그러는데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해. 너무 오래 걸려. 3년이나?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 영희가 불안해했어요. 괜찮아. 일단 실종신고는 되어 있으니까 생활보호 신청도 할 수 있고 통닭집도 내 명의로 바꿀 수 있을 거야. 정말로 잘 죽었네. 기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밀어넣을 때 좀 무서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야. 이 말에 정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런데 오빠 혹시 누가 봤을까봐 걱정돼.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보야, 그 깊은 바다에 우리밖에 없었잖아. 게다가 구조된 것처럼 연기도 완벽했고 정숙은 계속해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금은 당분간 못 받겠네. 기태가 한숨을 쉬었어요. 대신 통닭집 권리금은 빨리 받을 수 있을 거야. 벌써 문의 전화도 여러 개 왔어. 권리금이 얼마나 나올까? 이 위치면 최소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일단 그걸로 버티다가 나중에 보험금까지 받으면. 기태의 목소리에는 욕심이 가득했어요. 정숙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술래와 함께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할까? 정숙이 물었습니다. 충분해. 저들이 직접 범행을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박 할아버지에게 파일을 들려주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예요. 문제는 언제 신고할 것인지예요. 언제가 좋을까요? 너무 일찍 나타나면 기태 씨가 다른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증거가 없어질 수도 있고, 박 할아버지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그럼 언제? 정숙이 조급해했습니다. 일단 좀 더 지켜보면서 추가 증거를 수집하세요. 기태 씨가 완전히 방심했을 때 한 번에 끝내는 게 좋겠어요. 정숙은 박 할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기태와 영희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그들이 저지르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거야. 일주일이 지나도록 해경의 수색 작업은 계속되었지만 정숙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태는 매일 해경과 경찰서를 오가며 애타는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영희와 함께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정숙은 술래의 도움을 받아 기태와 영희의 행적을 감시했습니다. 술래야, 오늘은 기태가 뭘 했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빼더라고. 여러 번 나눠서 빼는 것 같아. 술래의 보고에 정숙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태가 벌써 정숙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술래의 말에 정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 밤 정숙은 다시 집 근처로 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녹음기를 작동시켰어요. 오빠, 애들은 언제 올라가?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다 올라간대. 이제 우리끼리만 남는 거지. 기태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 또 돈 빼러 갔어? 영희가 물었습니다. 100만 원 빼왔어. 한 번에 많이 빼면 의심받을까 나눠서 빼고 있어. 정숙은 속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이 30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저런 식으로 빼내고 있다니요. 그럼 언니 통장에 얼마나 있던 거야? 5천만 원 정도. 30년 동안 모아둔 돈이지. 기태의 목소리에는 욕심이 가득했어요. 5천만 원이나? 와, 정말 큰 돈이네. 영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탐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통닭집 권리금까지 합치면 억 단위지. 그런데 오빠, 정말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까? 영희가 불안해했어요. 걱정 마.
완전 범죄야. 기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바다에 밀어 넣었는데 살아날 리가 없잖아. 정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나의 죽음을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카드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딸 생일이야. 워낙 단순해서 다 예상할 수 있었어. 기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숙은 더욱 분개했어요. 이틀에 한 번씩만 가고 있어. 한 번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기태의 계획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빼낸 거야? 지금까지 2천만 원 정도? 아직 3천만 원이 더 남아있어. 기태가 만족스러워하며 계산했어요. 그런데 내일 보험회사 사람이 온다고 했지? 영희가 물었습니다. 응, 사고 경위만 확인하는 거야. 바다낚시 가서 정숙이가 실수로 물에 빠졌다고 하면 돼. 정숙은 그들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요. 연기도 연습해야겠네? 영희가 말하자 기태가 웃었습니다. 진짜로 슬퍼하는 척하기만 하면 돼. 빼낸 돈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 집 금고에 넣어뒀어. 5천만 원 전부 다 빼낼 거야. 그 여자가 죽고 나서야 쓸모가 생겼어. 영희의 말에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례의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내 평생 모은 5천만 원을 빼가다니. 다음 날 보험회사 직원이 방문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기태는 정말로 슬픔에 잠긴 남편처럼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정숙의 실종을 애타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연기를 잘해. 정숙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돌아간 후 기태와 영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숙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여전히 신중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으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며칠 후 기태가 또 다른 ATM에서 인출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돈을 빼내더군요. 그날 밤 기태와 영희의 대화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이제 반은 빼낸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전부 다 우리 거야. 기태의 목소리에는 욕심과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언니 덕분에 우리가 부자 되는 거네. 영희도 기뻐했습니다. 보험금 10억까지 받으면 정말 대박이지. 정숙은 모든 대화를 녹음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재산을 나눠 갖는 모습을 보니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이제 됐어. 정숙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모았으니까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할 때가 됐어. 박 할아버지와 상의한 결과 기태가 돈을 모두 빼낸 후에 한 번에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횡령 증거까지 확실해질 거예요. 정숙의 눈빛에는 이제 예전의 순한 아내가 아닌 단단한 복수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기태야, 너희들의 꿈 같은 계획은 이제 끝이야. 내가 직접 무너뜨려 주마. 한편 기태와 영희는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이 성공했다고 확신하며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정숙이 살아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기태가 정숙의 통장에서 돈을 빼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대부분을 빼낸 기태와 영희는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함께 최종 계획을 세우며 복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박 할아버지가 녹음 파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살인 미수, 보험 사기 시도, 횡령까지. 이 정도 증거면 법정에서 충분히 통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언제 행동에 나설까요?
내일이 좋겠어요. 기태 씨가 마지막 돈을 빼내는 날이니까. 그 순간을 포착해서 결정타를 날리는 거죠. 그날 밤 정숙은 마지막으로 집 근처를 찾았습니다. 기태와 영희가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 정말로 내일 마지막 돈을 빼낼 예정이더군요. 오빠, 내일이면 정말 끝인 거야? 영희가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지. 1,000만 원만 빼내면 5천만 원 완성이야. 기태도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럼 이제 통닭집 권리금 계약도 정식으로 할 수 있겠네. 내일 오후에 부동산 중개소에서 최종 계약할 예정이야. 6천만 원에 정리하기로 했어. 정숙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듣고 마지막 분노를 느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내 인생을 지워버리려는구나.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함께 은행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기태가 마지막 돈을 빼내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였어요. 오전 10시쯤 기태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ATM에 접근하더군요. 정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기태가 카드를 넣고 인출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기태가 돈을 들고 돌아가자 정숙은 드디어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장을 낼 시간이야. 오후 2시 기태는 영희와 함께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통닭집 권리금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정숙은 그들을 뒤따르며 결정적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을 본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이야. 정숙이 박할아버지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부동산 중개소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정숙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기태와 영희는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떻게? 기태가 말을 더듬었어요. 영희는 아예 말을 잃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놀랐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서 나타나니까?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권리금 계약 무효예요. 제가 살아있으니까요. 부동산 중개소 직원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신지? 간단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기태가 진정하려고 애쓰며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걱정했다고요? 정숙이 비웃었어요. 그럼 이게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정숙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내가 바다에 밀어 넣었는데 그곳에서 살아날 리가 없잖아. 기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부동산 중개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직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기태는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정숙이 다른 녹음을 재생했어요. 5천만 원 전부 다 빼낼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릴 거야. 기태의 횡령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기태의 얼굴은 완전히 절망으로 물들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고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진 순간 당신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았는데 보험금 때문에 나를 죽이려 했다고요? 영희도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시킨다고 해서 살인에 가담해요? 제 평생 모은 돈까지 훔쳐가면서.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살인 미수와 횡령 혐의로 신고 들어온 사건이 여기인가요? 정숙은 경찰에게 모든 녹음 파일과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바다에 던져 죽이려 했고
제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빼내 횡령했어요. 기태와 영희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기태는 마지막까지 변명하려 했지만 녹음된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던 거야. 기태가 수갑을 차면서 울었지만 정숙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바다에 던진 그 순간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제 법정에서 대가를 치르세요. 영희도 오열하며 끌려갔습니다. 언니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정숙은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사건이 정리된 후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박할아버지와 순례가 다가와 격려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정숙 씨. 정의가 승리한 거예요. 박할아버지가 말했고 순례도 눈물을 흘리며 정숙을 안아주었어요. 이제야 끝났구나.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거였으니까요. 그날 뉴스에는 남편이 아내를 바다에 던진 충격적 살인 미수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고 정숙을 걱정했던 이웃들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기뻐했어요. 정숙은 통닭집 앞에 서서 임시휴업 안내문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그녀의 눈빛은 강인한 생존자의 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기태와 영희가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증거가 공개되면서 그들의 범행이 명확히 드러났어요.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시도, 횡령까지 모든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기태는 10년형을, 영희는 공범으로 7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정숙은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여 년을 함께 산 남편이 보험금 때문에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기태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정숙은 더 이상 그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를 바다에 던진 그 순간 결국 나를 다시 살게 했네요. 정숙의 말에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정숙은 통닭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여성으로서 새 출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숙인의 통닭집 재개장. 간판을 새로 단 정숙은 환하게 웃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격려해 주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편하게 살아. 우리가 항상 응원할게. 첫날부터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정숙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의미로 통닭을 사러 왔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견뎌내셨어요? 견뎌낸 게 아니라 이겨낸 거죠. 정숙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인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숙의 장사는 예전보다 훨씬 번창했습니다. 사연을 들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왔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역전의 여왕, 바다에서 살아 돌아온 여인 같은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서 돈은 모두 정숙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것이 되었구나. 통장을 보며 정숙은 감회에 젖었어요. 하지만 정숙에게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어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정수가 요즘 정말 달라 보여. 순례가 말했어요. 얼굴이 밝아졌어.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이고. 그럴 수밖에 없지. 이제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고 있으니까.
가장 기뻤던 것은 자식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것이었습니다. 큰아들과 딸이 모두 내려와서 정숙을 격려해 주었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편하게 사세요. 아니야, 지금이 제일 편해.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어. 아무한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내가 번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정숙은 번창한 장사 덕분에 여유가 생기자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통닭집을 확장하고 직원도 한 명 고용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정숙은 처음으로 혼자 떠난 여행에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했어요. 바다를 보면서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준 바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동네에서도 정숙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기태네 마누라였다면 이제는 정숙이 사장님이었어요. 독립된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젊은 손님이 물어보자 정숙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용기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어요.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강했거든요. 정숙은 자신의 경험담을 강연회에서 나누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어떤 시련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정숙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용기를 얻었어요. 어느 저녁 정숙은 통닭집 문을 닫고 하루를 정리하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기태야, 고마워. 내가 나를 바다에 던진 덕분에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어. 정숙에게는 이제 원망이나 분노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어요. 그 끔찍한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강한 자신도 진정한 자유도 얻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정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 될 줄이야. 통닭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정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그 유명한 정숙이 사장님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지. 이제 정숙은 동네의 전설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늦은 밤 정숙은 집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언제 들어올까 걱정했던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정숙이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시장 골목에서 정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치유와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었어요. 정숙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지만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찬 것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감동과 웃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요.